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갈등 관계였던 두 사람은 포옹과 악수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텃밭 전남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이어갑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오전 9시에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가 등록 절차를 마쳤고 또 한덕수 전 총리도 기자회견을 연 다음에 이제 당사로 이동해서 두 사람이 회동을 하게 됐는데 이 회동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지지자들마저도 상당히 민망해하면서 상당히 참담했었는데요. 그나마도 이제 후보 등록일에 맞춰서 봉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난 것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를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것을 그리고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한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는데요. 한 총리의 지금 심정이 어떠하던 간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력을 다해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 전 총리에게도 명예로운 일이고 그나마 국민의힘이 무엇인가 생존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정전 의원께서는 앞으로 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글쎄요,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입장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당이론적으로 보면 후보 단일화를 서로 시도했던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또 당연히 선대위원장 제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후보는 즉각적으로 흔쾌히 수락한 건 아니잖아요. 실무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면서 여운을 남겼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일단 한덕수 전 후보가 되겠죠. 한덕수 전 후보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50년 동안 평생 공무원, 관료 생활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운동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과거에 뭐 반기문이라든지 또는 고건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중도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지 정치를 계속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한덕수 전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본인에 대한 확실한 미래의 정치 비전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좀 동인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 또는 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해줬던 뭐 보수 지지층에 대한 도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줘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오늘 오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관위를 찾아서 국민의힘 후보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그 당원 투표 결과를 위대한 기적이다,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광폭의 빅텐트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글쎄요, 좀 어제와 그제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빅텐트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원 투표가 기적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당원들 다수는 단일화를 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물론 여론조사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원들의 선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단일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제동을 걸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희망은 당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적이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총리를 잘 모시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덕수 후보를 잘 모시는 것 이전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누란의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김문수 후보를 도우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텐트를 얘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는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또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떠오르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선을 그었고요. 이준석 후보도 제가 볼 때 빅텐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데요. 정말로 빅텐트에 대한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은 반 이재명 전선과 더불어서 윤석열 전 정권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본인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쉽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문수 하면은 매우 강성 극우 그런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선거일이 20여일 남았는데, 비록 20여일 남았지만 국민의힘의 그 당이라는 명운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나갈 것인지의 입장을 밝힌다면 빅텐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의 단초는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빅텐트 주자로 꼽혔던 뭐 이낙연 세밀의 상임 고문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선을 그은 입장이고, 그 전에 이제 빅텐트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윤석열 정권과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이제 빅텐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명분, 국민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쪽의 후보들, 주자들이 내세운 빅텐트의 명분은 이재명 반대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는 설득력을 좀 얻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심판이 시대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출당이나 제명 조치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빅텐트만 얘기하는데,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미지도 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 지도부에 의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됐고, 극적으로 당원들에 의해서 그게 무산이 되면서 다시 후보 자격을 획득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빅텐트를 얘기한 게 아니고 또 광폭의 빅텐트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현실성이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오히려 보수 지지층 또 국민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빅텐트는 사실상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빅텐트는커녕 빈 텐트도 어렵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이 된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빅텐트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를 도울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선긋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주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빅텐트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의 계산이 이런 거예요.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본인 이렇게 3자 대결을 할 경우에 만약에 보수 지지층이 자신에게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줘서 김문수 후보만 역전하게 될 경우에는 대선 패배에 의해 보수가 재편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보수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하나 있고요. 설령 김문수 후보에게 본인이 뒤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두 자리라든지 또는 뭐 한 7% 이상만 득표해도 본인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참여를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광폭의 빈 텐트는 나홀로 텐트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의를 밝혔고요. 또 친한계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대선까지 원내 일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후유증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당내 그 역학 구조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역학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선 이 경선에서도 단일화가 상당히 큰 화두가 돼 있었고 실제로 경선이 끝난 다음에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으면 정말 단일화를 할 생각이라면은 그 설계 자체가 매우 치밀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단일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이전에 가장 큰 책임은 이 쌍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과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난 것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취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밖에서 볼 때는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런 정당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자기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국민의힘의 소생 기회는 더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정당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가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 이전에 일단 추스리고 20여일 동안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 약 한 16명 정도가 성명을 발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도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혼란의 도가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정치 구태타다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로 정당으로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보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당이 망가지는 데는 누가 책임이 있느냐? 역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쌍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얘기는 계속해서 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 대선에 패배해도 우리가 당권을 쥐고 나가겠다. 또 이 얘기는 뭐냐? 대선에서 패배해도 우리는 공천권 행사해서 우리는 국회의원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매우 한심한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리만 탐할 것이 아니고 정말 당의 혁신 그리고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도 상당히 좀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도 권력 투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윤을 중심으로 하는 친윤파대 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는 친한파의 권력 투쟁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에 권력 투쟁을 떠나서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대통령이 물러났다면 당연히 친윤 세력들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주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한동훈을 또 포기시키게 하고 또 한덕수를 기용을 하려는 것 자체도 역시 당권을 지겠다는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은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선 패배 이후에도 권력 투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면 여전히 TK, PK 이 사람들이 결국은 친윤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대선 패배한 이후에도 과연 국민의힘 보수가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드는데 확실하게 좀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지 한국 정치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역시나 좀 비판이 좀 거셌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제 일종의 뭐 친이 쿠데타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공산당이다, 광신도 집단이다, 뭐 거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밤에 기습적으로 후보를 교체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쿠데타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전 후보도 이거는 정치 쿠데타다. 그리고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식이다. 또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12.3 비상계엄과 흡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 종식 플러스 엉터리 뭐 정치 쿠데타 당 심판 이런 프레임이 하나 더 얹어질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너무 오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좀 언사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뭐 사기 정치 쓰레기 집단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국민의 거부감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뭐 잘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상대가 못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좀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너무 과한 네거티브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럼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떤 또 흐름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지금 계속해서 뭐 쿠데타다 이렇게 좀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 따로 이번 사태의 변동은 따로 없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는다면 막상 선거일 날 투표장에 나갈 그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우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은 우위를 점한 정당이 오히려 그 정치를 복원하고 또 통합을 시도하고 또 실용주의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우리가 이렇게 그 자체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까지도 선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면 좀 더 품위가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배 교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예를 든다면은 자해 쿠데타다, 멸망의 문을 열었다 이런 식의 굉장히 그 강력한 용어 있잖아요. 또 광신도 집단 이런 표현은 상당히 그 통합이라든지 한국 정치의 수준과 품위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는 마이크 꺼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근데 이걸 자초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이 솔직히 매우 참담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왜 국민의힘에서 당원 투표를 해갖고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다 된 것처럼 했다 그 사실을 뒤집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 유권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유권자들을 그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우위를 점했을 때 오히려 정치의 품격과 통합을 그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의무는 오히려 승기를 잡은 정당 측이 더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오늘 이재명 후보는 텃밭인 전남 지역을 찾습니다. 전남 화순과 강진을 훑고 해남 영암을 방문할 계획인데 민주당 전통 텃밭을 다시 찾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전통 텃밭인 호남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패배를 했지만은 호남에서 더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당선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골목골목 경청 투어 마지막 일정을 텃밭인 호남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네. 호남을 또 방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호남을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호남 중요 전략 차원의 선거운동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라는 그런 선거운동을 가지고 구석구석 지금 51개 시군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시작한 거는 뭐 강원도라든지 또는 뭐 경북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뭐 접경 지역 또는 뭐 험지 이런 데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의 선거 운동은 상당 부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내부의 분석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험지 지역 구석구석은 막상 법적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방문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 뭐 단일화 문제 때문에 진통이 있어가지고 전혀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선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뭐 반영이 돼서 그런 건지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서 훨씬 더 껑충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50%를 넘었는데 가상 3자 대결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여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5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1%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6%로 이미 이제 과반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좀 판세를 뒤엎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민주당도 집토끼를 확실히 다지려는 의도로 오늘 이렇게 전남 지역을 찾고 국민의힘도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텃밭을 좀 다지는 작업에 들어갈 텐데 결국에는 중도층 확장 싸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어디에 더 있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 소구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 내부에서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그 아까운 금 같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실망을 안기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초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동안 어떤 드라마를 쓰느냐.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단일화라든지 또 그동안의 경선에서 상당히 그 가열찬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열찬 모습으로 중도층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힘을 합해서 하는 것 결과에 상관없이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보수 정당이 얼마만큼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거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긴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끝까지 뛰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를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배종호 평론가께서 언급해 주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남까지 돌면서 좀 지지를 호소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경남이라든지 험지 표심의 구애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또 인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제 창녕을 찾아서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거기가 또 출신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서 뭐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글쎄요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같은 중도층에 대한 어떤 구애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중도 또 보수 표심 공략, 스스로 이제 정당을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고, 중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중도층에서는 더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역시 이제 중도 보수, 실용주의 그리고 성장론을 던지면서 이렇게 중도 또는 이제 보수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남 지역은 TK 지역보다는 좀 더 유연한 지역이지만 역시 국민의힘에 비하면 열세 지역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홍준표 전 후보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 또 경남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짙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YS 어록으로 언급하면서 표심을 좀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홍준표 전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도 또 보수 지지층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것도 역시 우리가 좀 진영을 벗어나자. 오른쪽 왼쪽이 뭐 중요하냐? 빨간색 파란색이 뭘 중요하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그러면서 우리들의 색깔에도 좀 빨간색을 좀 섞었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다면 상당히 유용한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영남의 지지가 참 뼈아픈 어떤 요인으로도 꼽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동한 것 같은데, 영남의 표심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영남의 표심이 그 하루아침에 뒤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영남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네. 사실은 물론 텃밭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비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라든지 또 많은 그 보수 인사를 이제 그 참여시킨다든지, 또 선거 운동을 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네. 언급하고 그러면서 통합을 외치는 이러한 자세, 태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냥 강요 내각을 구성해야 되고 또 대통령실을 구성하는데, 그런 중요한 직책에 과연 보수 인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실은 그게 잣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당장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진영화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향후에 그게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아니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도 지금 20여일 남았지만은 내가 극자도 해보고 극우도 해봤지만 정답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단 말을 바꾸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하지 않는다면 과연 중도가 견인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후에서 한마디 더 한다면 네. 지금 뭐 홍준표 전 시장도 칭찬하고 그랬다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는데 과거에 그 대선 후보 하면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랬다가 내가 존경하는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나 보다라고 얘기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그건 아니겠죠, 설마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가상 3자 대결에서 이 후보가 52.1% 그리고 보신 대로 김문수 후보 31.1%, 이준석 후보가 6.3% 이렇게 현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3자 가상 대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저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일 동안 이거 자체가 예를 든다면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하나 튀어나오기 전에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보의 태도입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가 7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김문수 후보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과정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움직임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가상 3자 대결에서 50%를 넘었다라는 것.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이게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가 직전의 여론조사에 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껑충 뛰어 올랐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열세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런 엉망 상태가 반영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이 된다 해도 결국은 이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보수 표심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4로 무려 30%포인트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분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